2021 DMZ 포럼 첫 번째 특별 세션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다희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특별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함께 소중한 의견 나누어 주시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세션에 함께해 주시는 연사님들 소개해 드리고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오늘 특별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해 주실 연사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수석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평화연구소 조셉윤 선임 고문님 함께해 주시고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위샤오화 선임연구위원님께서도 이 자리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이신 루스키 미르재단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국장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소중한 의견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문정인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MZ 포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내건 게 한반도 평화구상이었고,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병행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사실 2017년 우리는 위기의 한 해를 맞았었죠. 2018년에는 평화의 한 해를 보았고 정말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당히 차가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ld Peace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은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 상황 어떻게 하면 반전을 시킬 수 있는가, 정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중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은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 오고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할 것인데, 오늘 아주 전문가들 모셔서 이 주제를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회자께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이종석 장관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 북한 연구를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셉윤 대사님은 아까 설명은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고문으로 있게 돼 있지만 그분은 사실상 그 대북 특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평양에 가서 그 웬비아라고 하는 그 미국 학생을 데리고 워싱턴까지 오신 분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국무부에서 부차관보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도 잘 하시는 아주 보기 드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모시는 그 오코노키 마사오 교수님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게이오 대학교 명예 교수님인데 아마 일본 내에서 최고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전공은 한반도 전쟁의 기원과 그 냉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일본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 중에서 우리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님처럼 균형된 시각을 가진 분은 상당히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위샤오화 교수님도 모셨는데요. 위샤오화 교수님은 그 외교부 산하인 중국 외교부 산하에 있는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제 선임 연구위원 겸 교수로 계신데요. 이분은 우리 진짜 이제 한반도 전문가인데 그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또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특히 한반도 문제 중에서도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셨던 아주 중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the last but not the least, 최후에 언급하지만 그러나 최소는 아닌 사례가 이제 게오르기 또로라야 박사님이신데, 이분도 그냥 단순한 박사님이 아니시고 러시아 외무성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고 시드니 총영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그 대북 제재에 관한 걸 다루고 있는 제재위원회 위원으로 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관련된 최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요. 이분도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러시아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오늘 모신 분들은 단순히 이제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최소한 20, 30년 동안은 다루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패널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분이 5분이 계시거든요. 5분에게 7분에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 하나씩 발제자분들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픈 세션을 가져갖고 저희 질문 받은 것을 제가 오늘 발제하신 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시작을 우리 이종석 박사님부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미 행정부가 어느 정도 대북 정책의 가닥을 잡아서 아직 완전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대충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완성됐다고 보여지진 않고, 또한 바이든 정부도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핵화 협상을 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에 한정해서 시간도 짧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정도의 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린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을 위한 질문,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여기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진부한 질문이지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은 또 서방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공격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옵션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강도 제재, 북한에게 어떤 나름대로 북한이 도발 일정한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뭐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굴복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일단은 제재부터 하겠다, 제재로 가겠다라는 고강도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다 아십니다. 이미 최고강도,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의 제재가 한 겹 쌓여갈 때마다 우리는 최강의 그런 압박과 제재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이미 북한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유엔 제재 아래서도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전환, 즉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바꾸면서 국가전략을 최소한 하루 3끼는 외부의 강력한 제재 아래서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경제 동력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 제재만 갖고 북한을 굴복 못 시킨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포기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 정권 생존에 필수적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저 자신이 북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마는 그냥 북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아시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용한 수단을 만든 건 불과 10년 정도도 안 됐다. 그러면 북한이 지난 75년 동안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75년 동안을 버텨왔는데 나머지 65년은 무엇을 갖고 버텨왔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아주 넉넉히 잡아도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세계에서 이제 냉전이 해체된 것이 90년 전후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때까지 최소한 그럼 20년 정도는 그럼 북한은 그러면 그 핵무기 없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살아왔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핵무기가 북한에게 매우 유용한 생존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필수 불가결의 수단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더 던진다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가 운영 전략은 그의 아버지, 그의 선대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같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아니죠.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2018년 4월에 국가전략 노선을 군사 중심에서 경제력 것을 중심으로 바꿨고 그에 따라서 국가 자원의 배분 순위를 군사력에서 경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개혁 개방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세계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북한이 상당한 정도로 경제 개방을 하고 다양한 법을 만들고 경제 특구를 만들었는데 다만 유엔 제재에 의해서 국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경제 전략은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이제 토지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중국 못지않은 고도 경제 성장을 경제 발전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 그 생각을 갖다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김정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한테는 제재의 완화, 해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의 생존 조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발전에 대한 그의 집념이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일방적으로 찍어 눌러서는 안 되고 서로 최소한 주고받기.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 역시 제재를 완화해주는 이런 식의 주고받기는 불가피하다. 또 한편 이 주고받기에서 북한에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위 주고받는 하나의 우리의 그 대안이 즉 그 주고받는 물건이 경제 제재 완화일 수가 있다. 그리고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은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로 사실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다. 이걸 제가 이제 전제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제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길은 한 가지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방향에서는 북한과 주고받기를 하다가 북한이 어느 순간 핵무기를 갖다가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명확하다면은 그동안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했던 조치들을 제재를 해제했던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해서 북한과 단계적 동시적 동시행동을 하는 이것이 기본 답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핵 능력이 현재 고도화되어 있고 북미 간에는 아주 신뢰가 낮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조치를 이행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냥 빅딜로 한 방에 해결될 길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한테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해서 서로 주고받기를 하더라도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서 즉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쭉 해줬는데 북한이 더 이상 말 안 듣고 안 한다. 그러면 스냅백을 통해서 원상 조치를 제재를 다시 해제를
이제 번복해가지고 되돌려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이미 북한은 그 사이에 서방과 그다음에 남한과 중국과 많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미 먹고 살 걸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제재 완화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십 개의 경제 특구 여기에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서로 소위 말하면 국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다가 중간에 기만을 해가지고 스냅백을 하게 됐을 때는 북한에 들어가 있던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 같은 경우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스냅백 조치를 했을 때 스냅백 조치에 따른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제재가 다시 됐을 때는 깊숙한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스냅백이라는 것은 북한 경제로 하여금 사실은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법이 뭐냐? 방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가장 중요한 초기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어요. 먼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됐지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변의 핵시설을 통째로 내줄 테니까 2016년 이후에 유엔이 가한 북한에 대한 제재 중에서 민생 분야 부분만 해제해달라. 이 두 개를 교환하자고 북한이 이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ICBM 발사장 폭파와 엔진 시험장 폭파를 갖다 이미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은 영변의 핵시설을 갖다가 사찰 검증안에서 포기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존의 합의들을 갖다가 잘 한번 조합을 해보자. 여기 한 가지 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항상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동결을 원합니다. 동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동결을 갖다가 북한 동결을 하나의 이 패키지 안에 넣어보자.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보자. 자, 1단계 조치로서 빅딜은 아니지만 상당 규모의 딜을 먼저 하는 겁니다. 상당 규모. 그건 어떤 거냐면 북한 쪽 입장에서는 영변의 핵시설 전부를 갖다 영구 폐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유엔에 사찰을 해서요. 그 다음에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할 용의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또 하나 하는 거는 핵과 ICBM의 현재 개발을 동결하는 겁니다. 이 동결하는 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동결을 한다. 일단은 초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북한이 취하면 미국은 북한이 본래 하노이에서 원했던 거 2016년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내려졌던 민생 부분에 대한 해제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민생 분야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줘도 북한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 투자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걸려 있습니다. 제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생 분야를 해제해준다. 2016년 이후에 나왔던 유엔 제재에서. 그리고 하나 더 북한,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 이런 육자회담에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이 북한이 핵 ICBM 개발을 갖다 동결하는 대신에 에너지, 다시 말하면 석유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갔던 논의들과 미국 민주당이 관심을 갖는 동결,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하고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석유를 갖다가 국제사회가 석유와 같은 동력 자원을 지원하는 이걸 패키지를 한번 묶어가지고 좀 상당한 수준의 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의 추가 의심 시설이나 또는 이미 생산된 핵물질,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시설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폐기가 단계적으로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한 더 깊은 제재, 해제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 이 단계 속에서 결국은 진전됨에 따라서 북미 관계 정상화나
평화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첫 단계에서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되 미국 새로운 미 행정부의 관심사, 그다음에 북한이 어려워하는 동력자원, 동력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는 걸 그 패키지 안에 묶어가지고 집어넣어 각각 양쪽에 놓아가지고 바꾸는 걸 한다면 어쨌든 어렵지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서로 간에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mbassador Yoon, are you going to speak in Korean or in English? 네, 그 주성훈 대사님, 그 제가 발표 한국말을 언어로는 잘하지만 잘은 언어로 하실 못하지만 예정이십니까? 조금 하고 영어로 바꾸겠어요. 그렇게 please go ahead. Yeah.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주고 이렇게 진짜 존경하는 엑스퍼트도 많이 나오시고. Hold on. Can you stop translating on my earphone? Thank you very much. Okay. 이렇게 해서 진짜 저의 큰 언어고 작년에도 이렇게 버추얼 포럼으로 모였는데 Can you stop speaking on my earphone? Can you stop that? Yeah, because I'm getting your translation back to me, and it doesn't sound. Can you do that? Translator, can you hear me?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작년에도 이렇게 버추얼 포럼으로 모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real face to face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도 얘기했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가 워싱턴 DC가 11시 반이고 내일 한 12시 오후부터 쭉 서밋 미팅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애널라이즈하고 그게 어떤 다이렉션으로 가나 그걸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영어로 좀 얘기할게요. So I have 3 points to 네, make.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그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Yeah, can you again stop, please, translating on my earphone? Okay, thank you. So I have 3 points to make, essentially, on just concluded review of the U.S. Biden's North Korea policy. Number one is I don't know what to call it. Certainly, the Biden administration, they have not said its name. They have said many things, but not what we should be called. If you remember before, President Trump was very proud to come out and say, we are going to have our North Korea policy, and that was called maximum pressure. And of cours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before that, Obama administration, came in and said, although they did not give themselves the title, everyone called it strategic patience. 네, 그 아무도 그 전략을 명명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토니 블링컨. Yeah, again, you are translating. Can you stop on mine? Is it okay? Yeah. So Tony Blinken, the Secretary of State, came out and he characterized it calibrated approach. It will be carefully calibrated based on what North Korea wants. And I think another phrase that Biden administration has used is what they call phased approach. And, that's pretty much the same thing as what I would call step-by-step approach. So they've used all these phrases. And I think for me, after looking at what they've done, the most appropriate moniker name might be phased approach. Because the Biden team has made it very clear that they're not looking for a big, comprehensive deal, because they just don't believe these big deals will work. And of course, we've tried phased approach before. It's certainly not anything new. I would count agreed framework as being
very much part of the phased approach. So was the 2005 agreement, six-party agreement, that was phased approach. And so was the bilateral deal that was reached between US and North Korea, the so-called Leap Day deal. So that was phased approach too. So it comes within quite traditional area. The second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I do believe Biden administration has done a good job in its fundamental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current situation. I think they've done much better job than before. That is, an early,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simply not possible. And I think they accept that. So there is really no talk about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nor does the Biden administration talk about relying on pressure, pressure only, whether they be military pressure, economic pressure, propaganda, covert action. So there's very little talk, at least open talk, about pressure. So there is very clear understanding, in my view, in Biden administration, that what U.S. has tried to do for several decades before, that is forcing North Korea to choose between nuclear weapons and survival. Remember, that's always been the choice put forward by traditionally by the U.S. side. And how many times have we heard U.S. senior officials saying Kim Jong-un or before him, Kim Jong-il must choose, must know that North Korea or he is better off without nuclear weapons than with nuclear weapons. So really, I mean, you saw that with Trump in Singapore when he showed the video of condos and resorts, high-rise going up in Wonsan, saying that if only you would give up your nuclear weapons, this could be your future. Well, nobody believes that anymore here, and certainly that is not the approach that Biden administration is taking. My third point is that Biden administration has also assessed tha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nnot be done by US alone. So there is heavy reliance on friends, all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Of course, the pivotal ally, pivotal partner, I would say even paramount partner, is South Korea. And Biden administration has done a good job consulting with South Korea, listening to South Korean officials. And so let me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of that. South Korean side has been telling Biden, number one, to engage North Korea early, to give them some signals that Washington is interested in diplomacy. And Biden administration has done that. They've reached out to North Korea. And in fact, like a few days ago, it came out that they've offered to brief North Korea on what the new policy looks like. Now, unfortunately, North Korea has not taken up the offer, but the offer has been made. The second thing I do want to highlight is that Biden administration has stated quite clearly they will respect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between Kim Jong-un and Donald Trump, and they will build on it. I think that's a key point. That's a point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essing for months, and that's a point that Biden administration has accepted. Of course, for Kim Jong-un, this is a big thing, and I hope it goes some ways into getting the talk started. So my view is that Washington has learned some lessons from the past. It's thrown away very maximalist positions, and Washington is proposing a more pragmatic and aggressive diplomacy that prioritize long-term measures. So, is this enough? Is this it? Well, of course not.
and I think Minister Lee has mentioned it very clear that, of course, no administration is going to reveal what they have in store. This is not a academic, defense of a thesis, or is it like selling condos? So a lot of it is still there, but we should know that they have examined many things at length. I, for one, believe that they have put an important place for peace building and try to study what the North Korean demand for ending hostile U.S. policies, what that really means, and how hostile policies relate to peace building. I also believe that Biden administration's phased approach is giving a nod to some things we learned from arms control talks, so which can more easily accommodate step-by-step approach. I also believe that Biden administration is thinking more broadly in terms of, should we consider early diplomatic normalization, early political normalization? So all these things have been thought out. And so in that sense, I am more optimistic than I have been for a while. And let me close with one remark, one point, which is that the domestic environ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is quite favorable for a deep engagement with the US. Number one, Trump has already started that. So the traditional opponents of engaging North Korea, they have tended to be Republicans. They really, I think their voices will be a little bit more controlled as with the engagement proposal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My second point for believing that engagement, could be sustained is that the personnel in Biden administration, they have some excellent people who have deep knowledge of East Asia and have dealt with similar situations. I mean, for example, Tony Blinken and Jake Sullivan, Secretary of Stat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they were instrumental in getting the Iran deal. And they have also traveled widely in Asia. And I would also say Kurt Campbell, who is kind of in charge of Indo-Pacific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Wendy Sherman, who was very involved in Agreed Framework and in the aftermath, will also play important role. So I'm encouraged with these initial steps, and I want to hear what the two presidents have to say tomorrow. And but of course, this is not a show by U.S. alone. It takes two to tango, and I do hope North Korea sees this as an opening and takes advantage of it to engage the United States seriousl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mbassador Yoon. 감사합니다. Now I will turn to 기자님. Okonogi Masao, Professor Okonogi. 네, 오코노기 이제 그 세 선생님, 자, 번째 부탁합니다. 연사로 넘어가도록 10분 하겠습니다. 이내로 마사오 맞춰주십시오. 요코노기 그 연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코노기 교수입니다. 지금 조세프 연 대사님한테 미국 정책 잘 들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몇 가지는 말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제 4개월이나 되었죠. 그동안 제 리뷰했던 북한 정책도 4월 말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4월 28일에 이 위회에서 이란과 간의 핵 계획이 미국과 세계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여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맹 나라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단호하루 엄격한 억지와 외교로 대응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외교와 억지 어느 편에 어떻게 비중이 있는가 그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 후에 사키 보도관은 그 전체를 아까 말이 나왔지만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라고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 정부 오피셜즈는 우리의 어프로치는 싱가포르 합의 그 전에 있었던 몇 가지 합의 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축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워싱턴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보도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미 북한 비핵화 협상 그것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해서 실무 레벨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콘트 레비ュ 프로세스에서 주목된 특징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특징이 대북 정책이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검토돼 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연설 중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로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제재 경쟁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후에 팬데믹, 기후 변동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란과 간의 핵 확산 위협 그렇게 나옵니다. 그 경향은 계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이 세계 전략상 생각하고 있는 다섯 개 큰 현안 중에 포함되고 있다. 하나로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이 여태까 이번에 그 대북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충분한 사정 협의를 계속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했던 것이 이 3월 중순에 블링켄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동경 서울 방문 그리고 4월 중순에 사리반 보사관과 기무라 안보국장 그리고 소훈 안보실장 아나포리스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에 스가 총리가 가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간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서 형성되는 정책이라니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의 최대 공약수라고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그란드 바겐도 전략적인 인내도 산정하지 않다. 그렇게 사키 보도관은 명백히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거라 그때까지 말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당한 어프로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리브레이트 면밀한 어프로치 그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글쎄 1기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합의는 괜찮아 될 수 있어도 두 번째 합의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까 혹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북한 정책은 1월 초에 8차 담대회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그것은 선의에 대해서는 선의로, 강경에 대해서 강경으로 이런 양면 정책입니다. 무엇이 선의고 무엇이 적대 강경인지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선의고 그에 반대하는 것이 강경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주요한 것이 미국이 그 원칙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바이든 정부가 그런 그 원칙 위에서 예를 들면 때로운 한미 미적 관계라든가 병화 체제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그런 원칙을 토대로 해서 협상 시작한다면은 그게 간에 좋은 반응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죠. 작년 10월에 스가 총리의 첫 번째 국회 연설에서는 역시 이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로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빨리 귀국 실현 그런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 북한 정책은 아베 정권 정책과 비슷하지만 마찬가지지만 평양 선언의 기초로 해서 납치 핵 미사일 그런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정상해서 국교 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양 선언의 가지는 뭐랄까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단 조건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소극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는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쭉 대자 마주 앉으겠다는 결의를 표명해서 그 결의를 스가 총리가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해서 미 북한 협상이 시작해서 1단계 타결이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그것이 아주 큰 중력으로 일본 정부한테 줄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이라는 게 보통 상황 대응형
외교라고 그렇게 말을 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갑자기 생각해야 하고 그 기초로 되는 것이 이 고이즈미 김정일의 현안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은 초기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일본과 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국교 정상화 후에 일본에서 재건 때는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병화 체제의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샤화 교수님 부탁합니다. 가급적 10분 이내에 끝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중요한 회의를 초청해 주셔서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저희 발언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 및 출로 충고의 지가 우선 우리 지난 4년간 이 북해 문제의 깊은 경위를 돌이켜보면 제가 두 마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지난 4년 동안 2018년부터 시작한 정세 완화는 지연의 관련 국가들이 자체 이해만 집착한 정책 추진이 누차 여러 차례 실패한 후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부득이 접근할 결과라고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정세 완화하다가 또 경색한 상태로 들어섰는데요. 이 원인은 해당 나라의 전략적 사유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발언 두 번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면 정세의 특징과 변화의 원인 네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트럼프 시기에 중미 관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 집권한 후의 상황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정책하고 비교할 때는 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비핵화 문제를 중미 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미국은 한일과의 협조를 이치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과 함께 한미일 3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중국 압박 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서로 다른 인도차도 있는데 이러한 배경하에서 관련국들이 북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협조가 더 복잡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하고 문제점.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은 나로
북미 국회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미 간의 부딪히는 상황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한 다음에 신형 북미 관계를 건립 공동성에 기입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기본 판단을 대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의 회담 실패한 후 상방 서로의 크게 또 깊은 실망을 가졌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대북 정책 검토 끝나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 변해 노선을 이렇게 설정하였는데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일이 명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서 반대와 거절의 태도를 표시했다. 비록 이렇게 보되면 아마 상방이 그런 추진하는 방향은 여전히 서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양측 다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그러나 북미 협상이 지탱하는 상호 신뢰가 여전히 깊고 또 여론의 신심도 크게 후퇴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 남북 관계의 취약성은 상호 동력이 상실하게 하였다. 2018년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 진행되는데 남북 관계는 둘의 한 돌파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파탄되자 남북 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아직 연정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 간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양측이 민족 자결을 행사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관적인데 그러나 이 며칠 동안은 좋은 적극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방미하기 전에 미국한테 대북 정책, 남북 관계는 동맹 관계하고 따로 독립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적인 결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기대합니다. 아주 중요한 동향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점은 코로나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다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정화는 지금은 장기화될 것이 아마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런 정화하에서 방역 위한 국민 폐쇄의 장기적으로 북한은 국민 폐쇄의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백신 스와프 등 문제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핵 문제에 위한 실무 관원들이 직접 접촉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꼭重시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발언 제3부분 중국의 문제 해결에 관한 사고와 경로 정책.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사고는 근본적으로는 공동 안보이다. 말하자면 자기 안전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나라들이 안전 그런 느낀 관심도 다 고려해야 한다. 아마 그 전에 비핵화 진정을 실패하거나 또 진정 있을 때나 다 이 문제와 관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동 안정,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역시 러시아도 이렇게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한국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런 문재인 정부 제기한 대북한 정책 중에도 이런 공동 안정의 요소의 전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도 이렇게 거의 다 맞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분석하는 것보다 예측하는 것보다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 답을 마치겠습니다. 문제 제기 형식으로 저희 발언 마치겠다. 첫 번째 문제. 만약 그 전에 예화 진정은 실패한 원인은 공동 안정이 원칙이 충분하게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 이 방면에 어떤 새로운 변화 있는지 아니면 형식상의 변화 많고 사유상의 변화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핵화의 표준 목표 CVID하고 CVI의 차이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은 희망하는 단계별 공동행동 이거 역시 중국, 러시아 등이 주장 아까 리중석 장관도 말씀하셨다. 이런 그런 사고 방식 혹은 추진하는 원칙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새로운 대북한 접촉의 방안 중 재현하는가? 유 교수님 여기까지. 이거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한국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일정한 정도상의 공동 안보理念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미국 이런 토대에서 제기한 그런倡議는 미국 어느 정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유 교수님, 자 여기서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인권 문제가 아주 중요한
저희 첫 번째 순위로 이렇게 두는 것 같은데 북한은 이것은 적대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 바이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중 중국의 역할 어떤 것인가? 러시아의 역할 어떤 것인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에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런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이 여러 가지 많이 언급하는데 그러나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런 언론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궁금합니다. 중국의 역할 그리고 러시아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발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Georgie, I think I should change my strategy because time is so short. 네, 지금 Therefore, instead 저희가 of 시간이 부족하기 me 때문에 전략을 allowing 좀 you to 바꿔봐야 give 될 a 것 full 같습니다. presentation, let me ask a couple of 그러면 questions. 저희 그 and then let's get 교수님께서 to 이제 the 발표를 하실 discussions. 때 제가 질문을 Georgie, 몇 가지 are you 더 hearing me?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화면을 좀 띄워주지, 화면을. Georgie, I can't hear you. 네,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Now can you hear me? 지금 Yes, yes. 들리시나요? 네. Okay, then, Georgie, since time is so short, 지금 let me ask a 시간이 couple 너무 of 짧기 questions to 때문에 you.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그 쓰신 그 논문을 보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를 봤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the word and recognize North Korea as a 예, nuclear state.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Formally, we could not do this.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It's difficult with the translation though. But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Having the nuclear weapons, so we cannot do 그렇기 nothing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이것 핵 보유국이라고 먼저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about it. Just meaningless. 그 비핵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Only along with the nuclearization of the whole world. 북한은 전 세계 모든 핵 보유국들이 비핵화를 한다면 우리도 비핵화를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 세계 핵 보유국들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North Korea will be nuclearized. 네, 그런 전 세계 다른 핵 보유국이 비핵화되면 우리도 비핵화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북한의 핵 능력을 좀 제한하는 것이죠. Used to for 30 years. 그래서 3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Can be only maintained by the nuclear powers. Because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핵 보유국들과도 함께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 관련 기술들, 핵무기 기술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기존 핵 보유국들과의 협의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북한의 그 체제 안보를 보장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You have been the long-time observer of North Korea. 오랫동안 북한의 옵저버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In a hardliners argument in Washington and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강경파들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개발해온 핵 무기와 군사 역량을 포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통합과 관계 참여 그리고 압박을 동시에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이제 그러한 정책을 기조로 하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북한은 중국하고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컨셉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로로 이제 만든 이후에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도 이제 북한에게 주고받기를 완전히 시작할 준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상황에서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압박이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점진적인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도지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자고 하셨는데요. 네, 유엔 관계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엔이나 아니면 제가 있었던 유엔 제재 그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작년에 북한의 경제 제재 조치가 가해졌고 그런데도 북한은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재 조치들이 있었죠. 그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제재 조치를 이제 위반하기도 했고요.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불법 수출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큰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상징적으로 이 부분에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상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겠죠. 네, 우소아 그 교수님께서 인권 문제에 관한 이슈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님께서는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최근 입장에 대해서 좀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북한의 그 인권 그 대사를
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특사는 저희가 이제 파견할 입장이 계획이 없다라고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죠. 이랬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아젠다에 놓았을까요? 지금 현재 그 인권 문제와 그 비핵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끊임이 없을 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유엔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권 문제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 외교의 안건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유엔이나 유엔 인권 위원회와 함께 양자 회담을 통해서 훨씬 더 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와 따로 말이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하고 접촉하기 전에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까운 시간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 같은 거 어떻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왜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조선 사이에 고위급 회담 같은 게 예정돼 있습니까? 상세적인 소식은 없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 코로나 정세 때문에 많이 영향이 금년에 한국하고 북한 친승협조 조약이 체결한 기념 혹시 그때 정상회담 없어도 아마 거의 그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요,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지금 가급적이면 대화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습니까? 물론 중국이 명확하게 지지합니다. 방해하는 거 저는 미국 생각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저에 허금 불쾌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코노기 교수님. 또 특히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促進하는데 한국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코노기 교수님. 예. 수가 총리께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 수가 내각의 대북 정책을 보면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CBID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강경파거든요. 미국의 강경파보다도 지금 수가 내각이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한데 그런 조건 하에서 북에서 수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과 북한 협상이 아니잖아요. 미 북한 협상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 만족이 있는 형태로서 해결되면은 다결되면은 그게 아주 큰 증력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수가 총리가 워싱턴 갔을 때도 그렇고 기타무라 상이 애나폴리스 갔을 때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 북한이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데 그러면 수가 총리가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하고 지금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중적 접근이 오히려 북한 접근하는데 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 상황에 적합해서 하겠다는 것이 일본 외교니까. 그러면 그래서 일본과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상황이 진전되면은 일본은 그게 탈락한다는 얘기. 근데 가령 김정은 위원장이 수가 총리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수가 총리의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 미국과 제1단계 합의가 있으면은 그 뿐이라도 예를 들면 납치 피해자들은 그 일본도 뭐 해야 한다는 큰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자꾸 일본에서 오는 시그널이 조금 이제 모순적으로 보이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 펴라고 그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상회담 할 용의도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헷갈려서요. 좀 혼동이 돼서. 그야 일본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일본의 좋은 조건으로서 그 협상이 다결될 것을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조건을 올리죠. 그런데 다결되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소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고집을 안 할 것이다. 그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랫동안 보고 있는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석 장관님, 어디 북한이 이번에 대화에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한테 설명하겠다든지 설명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신문에 나온 거나 아니면 뭐 몇몇 사람들 얘기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지금 귀를 기울인 게 그거니까 거기서 조금 진전된 조금 더 명료하게 뭐 예를 들어 애매모호하지 않고 그럼 난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동시 조치를 통해서 내 북한 한반도 핵 문제 풀고 북한에 대해서 거기 상황에서 어떤 걸 조치 취하겠다든가 뭐 이런 조금 더 명시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나오는 쪽으로 세법이 바뀌었구나.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나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함께 뭔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애매모호하다면은 사실 나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북은 미국하고는 자꾸 대화하겠다고 그러고 중국하고 대화하겠다고 그러면서 한국하고는 왜 그렇게 대화를 안 하죠? 그거는 뭐 사실은 북한도 잘못이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중재자 역할을 결과 자임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와 그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이 연동된 거는 사실 우리가 연동을 또 시킨 부분도 있죠.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으니까 트럼프 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부분은 좀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제재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 거죠. 처음엔 남북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 국면을 열었는데 결국 그 남북 관계가 자기 자율성을 못 갖고 결국은 핵 문제에 완전히 묶임으로써 어차피 핵 문제 풀리기 전까지 남북 관계가 풀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아주 흥미있는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였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현실을 직시하자라고 하는 현실 직시라고 하는 건 현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 현실적 접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 프랙티컬한 접근을 해야 되고
실용적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flexible,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유연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인권 문제라든가 제재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가 판이 되게끔 도와줘야 되지 판이 깨게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또 핵심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잘하느냐 하는 문제. 현 정부 임기 1년이 안 남았는데 현 정부가 얼마나 창의력을 갖고 그다음에 결단력을 갖고 나가느냐 하는 게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밤 늦게 워싱턴 시간 우리 시간 오늘 밤 늦게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정상회담에 한 큰 기대를 걸어보죠. 그 잘 되면은 남은 1년 동안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hank you. Bye bye. 네, 서로 박수 보내주시면서 인사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록 함께 이 자리에 계시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귀한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늘 힘써주시고 또 귀한 의견 나누어 주신 네 분의 연사님들과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신 문정인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나아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이어서 1시 30분부터는 기획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